이준석 신당의 돌풍 가능성과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래 세 번째 키워드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좀 들어보면은 유 대표님께서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 위원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높게 평가하죠. 네, 네. 그래 초기 지금 이제 뭐 4만 명 넘었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굉장하다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돌풍 아닌가요? 돌풍이라고 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굉장하다. 일단 그 온라인 당원을 4만 명을 모은 거는. 근데 이게 왜 10만 명이 안 넘을까? 왜 20만 명이 안 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저는 그 천하인 탈당 과정도 굉장히 난 조직을 잘했다. 그래서 그리고 대구 필드에서 당원 모집한 것도 되게 네네, 잘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감각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뛰어나고 잘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 양당 체제 판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아직 강렬하진 않다. 이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은 무슨 위원장이시던데 네네. 무슨 정강 정강정책위원장인가 예, 예. 그래요. 예. 이게 명심해야 될 게 이준석 신당은 명심해야 될 게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세대 포이론이 유효하잖아요. 네. 4050은 민주당이고 6070 국민의힘이니까 2030 지지를 끌어와서 민주당을 포위하자. 네. 이 세대 포이론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유효한 전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신당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신당은 전 세대의 고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지를 받아야 하죠. 두 번째, 젠더 갈라치기. 이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입니다. 네. 가장 큰 산. 젠더를 갈라쳐서 얻을 게 없어요? 유력한 정당이 될 수가 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놓인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넘어갈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성찰적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로 가겠다. 이건 좋아요. 그냥 단지 보수의 정치는 아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건 좋아요. 프레임 전체는 너는 과거 대 미래로 쳤고 양당 체제를 넘어선 뭔가 대안적 신당으로 네. 가는 거 되게 좋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행보 미래로 가니까 당연히 통합행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와 만약에 이제 통합을 하면 이거는 약간 지역 연대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세대 연대 측면도 좀 있죠. 네. 그리고 뭐 금태섭 신당은 그 수도권을 공략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말대로. 국민들이 그걸 이미지화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영남, 호남, 수도권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지역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저는. 중요한 건 미래의 가치가 뭐냐.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을 이제 몇 가지로 봤잖아요. 네. 하나는 첫 번째가 정치 혁신, 세대 교체가 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생 위기 극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정부, 보수, 진보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기술혁명, AI 기술혁명에 따른 직업의 위기가 왔어요, 지금. 근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화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양당이. 네네, 네. 그러면 이 민생 위기를 어떻게 이 미래지향적으로 넘어설 거, 이 대안을 만드는 거 하나 있고.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경제적 선진국이 됐는데 문화적, 사회적 선진국이 안 됐어요, 아직. 다원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 했습니다. 이게 다원화 시대를 열어야 돼요. 누군가 만약에 차세대 정치를 이끌려면 가령 우리가 산업화 세대는 뭡니까? 먹고 살자 이거죠. 먹고 살자. 네네. 민주화 세대는 말하고 살자는 거예요. 네. 다원화 세대는 뭐냐면 생긴 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회,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약자, 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네. 2012년에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었어요. 물론 그 경제 민주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시대 정신이 보수 정당까지 압박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를 모셔다가 경제 민주화를 그렇죠. 하겠다고 한 네. 겁니다. 네. 보수도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준석일 때는 그런 협소한 전략들이 다 가능했어요. 그리고 선거 전략으로 좀 유효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신당을 만들 때는
이런 시대 정신, 정치 혁신, 세대 교체 이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민생 이건 숙제죠. 앞으로 어떻게 이거는 그 누가 와도 쉽지 않은 네. 모두의 숙제. 네, 전 모두의 세계인의 숙제죠. 숙제. 되게 중요한. 근데 다원화 이거를 안 갖고 가면 이게 폭발력을 갖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폭발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그래서 같아서. 그 젠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게 저는 우리는 있잖아요. 전략을 할 땐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언론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략을 할 때는 이 지지자를 세분합니다. 적극 지지자, 중간 지지자, 약한 예. 지지자. 네. 그럼 약한 지지자들에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신당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양당 지지자들 중에도. 그러면 페미니즘은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레디칼 페미니즘 반대할 수 있어요. 남성을 적대시하고. 네. 급진적인. 레디칼 근데 사람들은 페미니즘 그러면 레디칼 페미니즘만 떠올려요. 네. 2016년 대선 때는요 모든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했어요. 미국 대선이요. 아 우리나라 대선에서요. 우리나라 대선. 예. 그 17년 표를 흡수하기 대선? 위해서. 2017년 대선 때 그랬어요. TV 토론 나와서 다 페미니스트였어요. 문재인도 페미니스트, 다 페미니스트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백래시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네.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한몫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젠더 갈라치기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우리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준석 대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페미니즘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대목이고 네. 단지 우리가 레디칼 페미니스트를 경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 제가 이제 가령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만나듯이 이준석의 정치와 네. 가령 장혜영의 가치가 만나야 된다. 아. 그래야지 이것이 미래를 대표할 수 있다.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미래를 대표하려면 시대 정신을 안고 가야 되는데 네. 시대 정신을 끌어안고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래서 탈당 선언 때 한 얘기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래로 가겠다고 했고 성찰해 그리고 첫 번째 공약도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에 좋았거든요. 언론 네. 개혁 관련된 안 그래도 그거 공약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네.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진정한 도전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미래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컨설팅을 해준 것 같아서 낙준연대처럼 이렇게 연대를 계속 빅텐트로 가는 길이 다원화로 가는 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잘 될까요, 낙준연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갈 겁니다. 2월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합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싸움질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 싸움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싸늘하게 식거든요. 이 신당은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처음 얘기됐을 때 1월달 지지율이 21% 나왔어요. 이준석은 지금 한 15%와 뭐 정도. 안팎이죠. 근데 예. 그때보다 높았어요. 근데 국민의당 만들고 2월 첫째 주 지지율이 8%로 떨어집니다. 그때 뭐가 있었는데. 아니죠. 그냥 호남 의원들, 나이 든 의원들 와 와서 권력 투쟁한 아. 거예요. 김한길, 박지원, 네, 천정배. 맞아요. 근데 천정배 신당 만들어가지고 거기 레버리지 그렇죠. 갖고 합당했잖아요. 네. 그때 천정배 신당이 1%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합당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서 막 올드보이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안철수의 신선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약간 좀 이렇게 희석이 됐죠. 근데. 그러면서 딱 8%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지율이. 뭐 다시 이제 선거 때 안철수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당시 안철수 대표가 열심히 하면서 네.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랑 지금 합당하면 쟤들 뭐지? 정체성이 의심받아요. 지금 각자가 각자의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네. 설득하고 확장하고. 기반을 다져놓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을 지지했던 이 가령 젠더 갈라치기에 익숙한 적극 지지자들을 더 설득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정당의 부분적인 전략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면적으로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나갈 정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뭔가
그 스탠스와 리더십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근데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궁금한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호남이나 영남은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랑 이낙연 신당이 좀 후보들을 나눠서 공천하고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민주당 후보가 있고 이준석 신당 후보가 있고 이낙연 신당 후보가 있다. 이랬을 때 그 후보들끼리의 어떤 단일화,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일화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좀 어렵고 저는 선거 연합이나 합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2말 3초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뭐 공천이 거의 그 후보 등록 직전까지 공천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기 깜깜이 때문에 네. 예, 양당이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3월 초쯤에도 늦지 않고요. 네. 그래서 건실하게 자기 역량들을 쌓아가다가 저는 선거연합이 됐든 합당이 됐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선거연합은 두 당이 그냥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공천을 하는 예. 거죠. 연합공천을 해서 이제 가는 거고. 각자 이제 나눠서 공천하는 합당은 거고. 정말 당을 만드는 건데 네. 전 합당이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능성이 보이면 네. 합당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오늘 궁금하네요, 참. 네,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컨설팅을 잘 들으면은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컨설팅과 신당 컨설팅도 살짝 해봤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그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저희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되게 평론 잘 듣고 있다 하고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했다가 아주 구독자님들이 성이 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죠? 선배? 이제 뭐 여권 내에서는 네네. 배신자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약간 쓴소리 한 겁니다. 네. 그 뭐 이제 신당이. 그거는 네. 일부의 의견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이준석 대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당 관련 이야기 더 심도 깊게 나눠보기로 아유,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하고요. 구독자님들이 너무 구독자님들. 좋아하시겠네요. 네, 구독자분들 저 한 분 한 분 다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중립기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